뉴스레터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추적하는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에는 뉴스레터에 낙관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만큼 많이 실렸다고 한다. 낙관론? 비관론은 전체 기사 중 15%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1974년도에는 투자 심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뉴스레터 기사 중 65%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며 두려워했다. 지금도 좀 비슷하죠. 지금도 주가가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는데 어때요? 별로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시장 하락을 눈앞에 둔 1977년에 뉴스레터는 또다시 낙관론으로 돌아섰다. 이때 비관론을 말한 비율은 겨우 10%에 불과했다.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된 1982년 초에는 뉴스레터 기사 중 55%가 비관론을 말했고 1987년 10월 19일 폭락 직전 87년도 10월은 블랙먼데이가 왔잖아요. 그 직전에는 오히려 어때요? 낙관론이 80%를 설파했다. 투자자나 조언자가 상습적으로 어리석거나 둔감해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 신호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시점에 시장의 판세는 이미 바뀌어 버린다는 점이다. 이미 알아차렸을 때는 어때요? 이미 늦다는 거죠. 쏟아지는 긍정적인 뉴스에 젖어든 투자자들이 드디어 단기 전망에 확신하게 될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CEO와 노련한 사업가들을 포함한 투자자 대부분의 주식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던 기간에 주식을 가장 두려워했고 주식이 가장 나쁜 실적을 냈던 기간에 가장 대범하게 투자했던 사실을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 말을 가장 비관론이 팽배했을 때가 노련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판세를 볼 때 어때요? 주위의 낙관론과 비관론의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잘 체크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자질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본성과 육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제시리버 모어도 이런 얘기를 했죠. 투기라는 게임은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본성 역시 변하지 않는다. 지금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본성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존 템플턴의 책에 보면 제일 첫 구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강세작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강세작은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어디서 죽습니까? 행복 속에서 죽는 거죠. 같은 맥락이죠.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개의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146페이지.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을 잘못 선택하기 쉬운 존재다. 원래 뇌 구조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원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투자를 잘 못하지? 왜 내가 사면 자꾸 거꾸로 가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초보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경솔한 투자자는 걱정과 충족감, 항복이라는 3가지 감정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시장이 하락하거나 경제가 후퇴하면 이 투자자는 걱정하느라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쌀 때를 놓친다. 사야 되는데 못 산다는 거죠. 걱정 때문에. 뒤늦게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뒤늦게 추격 매수해가지고 드디어 편성했어. 거기서 충족감을 느끼는 거죠.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그 비슷한 업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충족감을 느끼다가 수익을 반납하고 지금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업종들이 어떤 게 있죠? 그죠? 2차 전지도 해당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일단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 침체로 주가가 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분하게 여기다가 결국 항복하고 주식을 매도해버린다. 충족감을 느꼈어. 2차 전지를 따라갔어. 2차 전지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고도 어때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까지 반등이 안 오죠. 계속 주가가 떨어지다가 분하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고 주식을 매도한다. 이 3가지 감정 상태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피터 린치가 정말 잘 표현하고 있죠. 이걸 극복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은 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처음에는 장기 투자자로 들어왔다가 시장이 조정받으면 어때요? 돌변하죠. 근데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극복을 해야 돼요. 장기 투자자 했다가 단기로 돌아서요. 인간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투자자라는 변덕스러운 존재는 공포감에 휩싸이기 쉽다. 내가 마젤란 펀드를 맡은 후 펀드는
8번의 약세장을 거치면서 10%에서 35%의 하락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어때요? 마젤란 펀드를 이끌고 가면서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다 보니까 10% 경험 약세장도 왔고 35%의 하락장도 경험했다는 겁니다.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매번 이 조정장이 올 때마다 피해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죠. 예, 이걸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로 하는 거죠. 시장 조정받을 때 땅바닥에 던지는 게 저점 매도지.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갈 때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 돈을 벌 수 있는다고 믿는다. 스스로 역발상 투자자라고 여기는 때는 이미 아이디어가 큰 인기를 끌어 많은 사람을 솔깃하게 한 뒤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란,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역발상 투자랍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란 인기 종목을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뜻을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종목을 월가가 하품할 때 산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죠. 아마 팜 시스템 종목이 나올 때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맨날 저런 거 가지도 않는 거 저런 거 준다고 그러면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피터 린치 생각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을 사야 된다. 비인기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과거의 종목들 보면 예전에도 이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팜 시스템에 담고 가다 보면 대림 비엔코 같은 종목들도 이걸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시죠. 그 선배님들 중에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종목들 여기까지 시세 못 냈었잖아요. 갑자기 또 팍 나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하품하는 종목. 여기까지 하품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림 비엔코도 그렇고 한국주철관도 있었고 그죠? 한국주철관. 이런 것도 하품하는 종목이죠. 여기까지 굉장히 하품 나오죠. 주철관. 이런 것들도 보면, 해피님 많이 드셨나요? 대림 비엔코로? 하품하다가 이렇게 확 나와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담고 있죠. 한국 주철관. 3,000원대부터 해서 또 24,000원까지 시세가 많이 났었죠. 한국 주철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요 당시에 가던 종목들이 있었죠. 서울 옥션 같은 종목도 있었잖아요. 서울 옥션도 보면은 상당히 시세를 많이 냈었죠. 요 국면에. 하품하다가 어때요? 하품하다가 대박이 났죠. 이런 종목들. 군데군데 굉장히 이런 종목이 많았어요. 하마알님도 여러분들 하품하다가 나왔잖아요. 맨날 하품만 하다가 결국에 가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두 종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목 가지고 와서 그렇지. 일단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맥락은 이런 맥락이에요. 하품하는 종목들을 담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역발상 투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